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TV의 MCT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1학년도 수험생이 되어서 처음 치르는 모의고사에서 사회탐구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9개 과목, 과학탐구 8개 과목, 총 17개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체제로 첫 번째로 치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불리라든지 또는 대학에서의 요구하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택하는데 더욱더 신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등 특히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해서 과학탐구 영역을 한개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사회탐구 2과목을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탐 과목이 과탐 과목에 비해서는 내용도 적고 난이도도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선생님도 사회탐구를 하고 있지만은 사회탐구 영역이 과탐 한 과목씩을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좀 더 공부하기는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험생 숫자가 과탐보다 사탐으로 이동할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쪽에 좀 더 몰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어떻게 변화할지 사실 예측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한국지리에서 선택을 했다면 세계지리와 함께 가져갈 경우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리를 함께 공부해 본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2021년에 치러진 첫 모의고사에서 한국지리는 다소 중상 정도의 난이도, 등급컷이 한 46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난이도였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그 한국지리 과목이 비교적 쉽게 출제되어가지고 1등급 변별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난이도였는데, 그 점을 반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쉽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인문지리 파트에서 많이 출제되었고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자료로 제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추세와는 조금 다르게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지리를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학생이라면 지금 3월 이후에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2학년 때 한국지리를 배운 학생이라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몇 점을 맞았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 2학년 때 공부한 학생들은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3학년 때 한국지리를 시작하게 되는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될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풀로 가보겠습니다. 1번부터 출발. 자, 1번은 답사 장면의 일부입니다. 가지역을 지도 A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도를 그림을 보니까 겸재정선, 조선 후기 화가죠. 이 정자연이라는 그림에서 한탄강의 저격이에요. 한탄강, 한국지리 공부한 학생이라면 한탄강만 봐도 답이 낼 수 있습니다. 그림에 표현된 곳이 여기군요.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가 멋지네요. 현무암 협곡, 주상절리. 여러분들 현무암은 화산암이죠. 화산암이고, 주상절리는 뭡니까? 기둥 모양의 절리 갈라진 틈.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주상절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림이 자꾸 깜빡거리고 있는데, 이 그림 바로 오대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대살,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곳, 용암대지. 금류타기를 즐기는 사람들 바로 어디입니까? 강원도 지역에서 A는 철원이 되겠죠. 자, 같은 용암대지지만 제주도에 나타난 용암대지와 강원도 철원에 나타난 용암대지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용암이 분출하기 전부터 기반암이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철원의 용암대지는 충분히 벼농사가 가능하다, 충적평야로서 벼농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A가 되겠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머지 B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B, 인제죠. 인제.
자, 여러분들이 이 지역들을 이 지역들을 다 알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담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한국지리 하는 학생들이라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사람도 보고 또 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들고 정들면 결국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은 눈에 익혀서 배우는 그런 공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서서 인트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꾸 보는 이미지로 된 학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B는 인재입니다. 인재에서 유명한 건 뭔가요? 대왕산 용늪이 유명하죠. 용늪, 대왕산 용늪. 람사르 협약, 습지보호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그런 습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 보시죠. C 중요하죠. 원주입니다. 원주 왜 중요? 강원도 도내에서 인구 1위입니다. 각 도별로 인구 1위 지역들은 꼭 알아두시고요. 혁신도시 나타나고 그리고 기업도시도 나타난다 라는 얘기들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D는 우리 2018년인가요?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입니다. 평창입니다. 평창 그 메밀꽃 필 무렵,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무대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메밀꽃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자, 2 보시죠. 2는 바로 태백이죠. 태백은 겨울에 가면은 눈꽃 축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안 한 것 같은데 눈꽃 축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석탄박물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박물관 세 군데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태백입니다. 나머지 두 곳 어딘가요? 나머지 두 곳 충남의 보령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경북 문경에서 석탄박물관이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글씨체가 이러는 거는 글씨를 원래 잘 쓰거든요. 근데 이 태블릿에다가 쓰다 보니까 글씨가 이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2번에 대동여지도 문제입니다. 원래 대동여지도는 1번에 나와야 되는 게 국룰인데 1번은 지형 문제가 나오고 2번에 대동여지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뭐 편집상의 용이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또 교육청 문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대동여지도 문제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내용 골라봐라. 일단 대동여지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대동여지도는 어떤 분이 만들었었나요? 바로 김정우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영화 대동여지도도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지도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22첩에 접어서 다닐 수 있는 분첩 절첩식이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또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직선은 뭘 표현하나요? 직선은 바로 도로를 표현하고 도로는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요. 심리마다 방점을 찍는데 이거는 거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이 있으면 곡선도 있겠죠. 곡선은 뭘 표현하나요? 하천을 표현하는데 하천은 단선이 있고 곡선은 단선이 있고 쌍선이 있다. 쌍선일 경우에는 배가 다닐 수 있는 항해가 가능한 가항하천이라고 배운 학생들은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해발고도 표현 가능한가요? 해발고도는 표현할 수 없다. 당시에 뭐 해발고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대신에 산줄기의 모양이나 뭐 크기 정도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도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지도표를 사용했다라는 거. 이 지도표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내주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기억부터 보시겠습니다. A에서요. A가 여기 있죠? A에서 9례까지 4심리 이상이다. 이게 바로 여기. 심리마다 방점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해볼게요. 방점 여기 있죠? 자, 하나, 둘, 셋. 그러면은 3심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백두대간의 일부다. 요거 지리산 백두대간의 일부 맞죠? 백두대간의 일부 분수계로 있다. 분수계가 뭔가요? 물 숫자 나눌 분자, 물을 나누는 경계가 된다. 산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비가 오게 될 경우에 비는 파란색. 비가 이렇게 오게 될 경우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물을 나누는 경계다라고 해서
분수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 방어와 관련된 군사시설이다. 여기 보세요. 역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역참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이렇게 운송을 하다가 옛날에는 이제 말이 교통수단이었잖아요. 말을 타고 이제 가다가 뭐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또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역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리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하천이다. 아까 얘기했던 가항 하천인데요. 쌍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리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처음 한 학생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3번. 다음 자리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섬이 4개가 나와 있네요. 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 읽어보지 않아도 한국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진 89개 부속도서 가는 독도입니다. 우리 땅. 2학년 시험 문제에서도 어제 치러진 2학년 시험에서도 독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독도 체크해 두시고 독도 옆에 당연히 울릉도겠죠. 나리분지와 알봉이 있는 울릉도다 이중하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독도는 울릉도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지문들을 통해서 개념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다는 우리나라 영토 최남단 우리나라 최남단 바로 마라도죠. 마라도. 그런데 마라도보다 더 밑에 이어도입니다. 종합해양과학계지. 저건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고 경제적인 권리만 갖고 있는 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가는 영해 설정 시 직선기선의 기점이 된다. 이거 2학년 문제에서도 요 보기가 그대로 나왔었거든요. 기선은 크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통상기선은 어디에서 쓰냐면 대부분의 동해안, 그리고 제주, 울릉, 독도 이런 데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 1번 틀린 얘기가 되겠죠. 직선기선이라 되어 있으니까. 그럼 직선기선은 서해안, 남해안 일대에서 사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서해안, 남해안은 섬이 많고 조차가 있기 때문에 통상기선을 사용할 경우에 최저조위선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저조위선이라고 하면은 가장 낮은 조위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바깥쪽의 섬들을 연결해서 만든 걸 직선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직선기선은 서해안, 남해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2번, 나는 최종 빙기 한반도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반도와 육지로 나가 연결되어 있을 수는 없죠. 다 마라도 가는 독도는 마라도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일출 시각은 뭐랑 관련이 있나요? 경도와 관련이 있어요. 이 개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동쪽에서 해가 먼저 뜨지 않습니까? 지금 가는 다보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출 시각이 이르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다는 나보다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 고도가 높다. 다는 나보다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 고도가 높다? 나에는 울릉도에 뭐가 있습니까? 성인봉 9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울릉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라 모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라도만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어도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그런 근거도 없겠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해안지형이네요. 자, 처음에 우리가 그 지형 파트를 배울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지리, 명색이 사해탐구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과학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1학기 초반에 배우는 뭐 지형 파트라든가 기후 파트 배울 때는 이거 사해탐구라고 했는데 과학탐구 느낌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과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사탐이라고 해서 선택을 했다가 야,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처음에 배울 때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울 뿐이지 이거 한번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1년 배우고 났을 때 풀어보는 모의고사 문제 또는 수능 문제는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지형 파트입니다. 과학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과학 원리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 지리는 원리보다도 그러한 지형이나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간 생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A는 뭔가요? A는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암석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제서주로 잘 나타나죠.
B는 야 바다에 점 찍혀 있으면 갯벌이고 육지에 점 찍혀 있으면 사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야? 점 찍혀 있는 게 지금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자, 앞쪽에 있는 거는 사빈 모래사장이라고 볼 수 있고 뒤에 있는 건 이 사빈에 있는 모래가 이렇게 쏙 날아가서 나타나는 모래 언덕 사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일단 선택지 보고 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다 쪽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간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 오히려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침식작용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후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죠? B는 주로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갯벌에 대한 설명 맞죠? D는요, 염전이나 양식장, 육지의 염전이나 양식장을 어떻게 합니까? 3번, C는 A에서 파랑의 침식작용이 활발하다. A에서보다. 사빈 자체는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이죠. 5번에 D는 C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이거 진짜 잘 나오는 선지거든. 근데 아까 4구는 사빈의 모래가 날아와서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빈에 있는 모래 중에 날아갈 수 있는 모래는 입자가 큰 거겠어요? 작은 거겠어요? 작은 거야 가벼워야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다 이렇게 해야 맞게 되겠죠. 저기서 날아온 거 작은 게 날아오기 때문에 해안 지형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 지형 모식도면 보통 이렇게들 나와요. 그쵸?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데를 뭐라 그러나요? 튀어나온 부분, 곧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을 우리는 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파랑이 이렇게 치다 보면은 가장 에너지가 강할 때 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여기서 침식된 물질들이 파랑이 이동하다가 에너지가 약해지면 이 만만하니까 여기 퇴적을 시켜 놓겠죠. 자, 그런 기본적인 것들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문제는 섬처럼 되어 있네요. 그쵸? 섬처럼 되어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지금 육지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 육지와 연결된 섬, 뭐라 하나요? 바로 육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육계도를 육지와 연결시켜준 요거를 바로 육지와 연결시켜준 모래 기둥이다 라고 해서 육계사주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모래사장, 여기가 바로 사빈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C로 나왔던 곳이 이곳이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만해였을 건데, 만해 입구를 이 모래가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이동하면서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린 거를 사주라고 얘기를 하고, 사주에서 막힌 호수를 석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여기 보세요. 바다에 굴뚝 모양으로 나와 있는 지형이 있네요. 시스텍, 바다에 굴뚝, 스택이 굴뚝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바로 씨아치입니다. 씨아치. 자, 여기는 뻥 뚫려 있지만 왼쪽에 있는 걸 보면은 약간 막혀 있어요. 그쵸? 마치 뭐처럼요? 동굴처럼요. 그래서 해식동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절벽처럼 되어 있네요. 바다가 침식한 절벽이라고 해서 해식에, 절벽 밑에는 평평한 땅이 있습니다. 파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가 처음 하는 친구들은 시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 정리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연지리 할 때는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기후 문제네요. 가나다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표랑 지도랑 같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지도를 먼저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역이라 그래서 봤는데 3개밖에 안 보이더라고. 하나가 어디 있지 찾다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요 지역은 어딘가요? 대관령 쪽이죠. 그렇죠? 대관령. 대관령 하면 해발보다 높고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이 지역은 한강 중상류 지역입니다. 한강 중상류, 비 많이 오는데 특히 여름에 많이 온다. 이런 특징들. 자, 이 지역은 동해안이니까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게 온다. 남해안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보고 표를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에 표 보실까요? 표를 볼 때는 가장 극단적인 값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자, 눈이 오는 날과 영강수량 그 지표가 나와 있는데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가입니다. 이 네 지역 중에서 눈이 어디가 가장 많이 올까요? 그리고 강수량마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이 제주도 일대와 남해안 일대인데, 이 제주도와 남해안, 특히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눈은 많이 오지 않는다란 말이죠. 그럼 어디예요? 여기가 가가 되겠죠. 이어서 비 많이 온다라고 했던 여기가 라가 되겠습니다. 자, 표를 볼 때는 좀 극단적인 값부터 보는 게 찾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장 여기서 이 네 지역 중에서 비가 적게 오는 곳이 여기라 그랬죠. 동해안 일대 다. 나머지 하나가 나, 이렇게 되겠죠. 나는 뭐라 그랬다? 여름 강수 집중률 여강집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부터 볼까요? 1번 가는 라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우리 연평균 기온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위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위도가 높을수록 연평균 기온은 낮다. 그 다음에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들. 그런데 보시면 가는요, 라보다 위도도 높고요, 해발고도도 높아요. 여기 대관령이 있으니까 태백산맥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이 더 낮겠죠. 가가. 오케이? 2번. 자, 2번 보면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는 여러분들 해안가고요. 나는 내륙입니다. 내륙과 해안 중에 기온 변화가 심한 건 내륙이죠. 이거와 관련된 개념이 뭡니까? 비열이죠. 비열. 물질 1g을 1도씩 올리는데 들어간 에너지의 양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기후 파트 때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3번. 다는 가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다가 더 밑에 있는데 저위도죠. 4번에 다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우리 여강 집치를 높은 건 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는 나보다 단풍의 절정 시기가 이르다. 단풍은요, 벚꽃, 요즘에 벚꽃 필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꽃은 따뜻해야 피니까 요렇게 올라오겠죠. 그쵸? 단풍은 추워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나가 더 위도가 높죠. 라보다. 나가 단풍이 더 먼저 들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였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지형 공모전이네. 어제 2학년 세계지리 문제에도 지형 공모전이 나왔어요. 거기는 빙하 지형 나왔는데 한국에는 빙하가 없으니까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상작 1번에 해안당구가 나왔네요. 강릉의 정동진 방향으로 해안당구 나왔고, 자, 2번 수상작은 감익공유하천이 나왔어요. 여기도 영월의 서남마을이에요. 한반도 지역, 마치 이렇게 한반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한반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한반도 지형이라고 하는데, 영월의 서남마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와 관련된 지형이래요. 1번 화산활동? 화산활동과 관련이 없어요, 지금. 2번 대보조산운동. 3번 신생대 집안윤기. 바로 이거죠. 우리 윤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기는 솟아오르는 거다. 윤기. 그래서 읽어줄 때도 그냥 윤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마치 올라가듯이 윤기 이렇게 읽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기의 증거가 3개가 되는데, 이렇게 윤기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건 내려가는 것보다 힘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힘들 거예요. 힘든 감정을 우리는 고단한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고이평탄면, 단구, 감익공유하천. 윤기의 증거들입니다. 고단감. 오케이? 4번에 지하수의 용식작용. 용식은 물에 녹는 것, 주로 카르스트 지형에서 나타난다. 후빈기의 수면 상승과 관련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도 해결했고, 7번 문제. 7번 왜 안 넘어가지? 자, 7번 넘어갈게요. 7번은 네, 드디어 넘어갔네요. 7번은 서울 지도가 나와 있어요. 세 구의 지역 내 총생산,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부가가치 생산액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 하나만 나와 있으면 뭐 묻는 거냐면 도시 내부 구조 묻는 거예요. 근데 서울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경기도도 같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11번 같은 문제들,
경기도도 같이 나와 있으면 대도시권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지도랑 그래프랑 같이 있으면 지도 먼저 보는 게 도움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가운데 있네요. 도시 한가운데 있어. 딱 봐도 도심입니다. 여기 중구예요, 중구. 구 이름은 막 굳이 몰라도 돼. 우리는 뭐 서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서울에 살지 않는 또 학생들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여기랑 여기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변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원구입니다. 구 이름도 혹시 뭐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금천구인데요. 요즘에 서울에 금천구가 종종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번에 수능인가 뭐 모의평가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금천구가 등장했어요. 자, 왼쪽 그래프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의 크기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 지역 내 총생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생산이라는 거는 경제활동이 그만큼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자, 가를 보시면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고 금융 및 보험업의 그 부가가치 생산액이 가장 높아요. 금융과 보험업, 금융중심지, 바로 도심에서 나타나겠죠. 그쵸? 여기가 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나랑 다를 보시면 다가 조금 더 지역 내 총생산이 많고요. 제조업 비율도 높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또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는 게 금천구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들어봤나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들어봤겠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가 바로 금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 여기가 되고 노원구는 무언가를 생산해낸다라기보다는 아파트 단지거든. 그렇다 보니까 주거 기능이 전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 보시죠. 가는 나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사람이 많이 살아야 초등학교 학생 수도 많은 거잖아요. 여기는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 도심을 CBD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 업무지구,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니은 나는 가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멀다. 나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회사는 도심에 많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죠. 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서 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평균적으로 노원구가 멀겠죠. 디귿 나눈다보다 주간인구 지수. 어허, 주간인구 지수 어떻게 구하나요? 항상 거주하는 인구, 상주 인구분의 주간 인구, 낮에만 나타나는 사람들, 일하러 오는 사람들인 거겠죠. 지수니까 곱하기 100입니다. 요거는 이제 식은 참고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건 식 없이도 풀 수 있어요. 나는 다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상대적으로 다는요, 뭔가 생산을 해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낮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야. 아까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데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나보다는 높겠죠. 나는 아파트촌이라니까요. 1. 다는 가보다 제조업, 아까 제조업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리을이 맞는 얘기입니다. 8번. 8번은 세 권역의 염전, 대지, 공장 용지 면적을 비교한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뭐 가장 넓은 권역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건 문제되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염전이 뭐예요? 소금밭이잖아. 염전은 서해안에 많을까 동해안에 많을까? 당연히 서해안이겠죠. 그러면 나는 아예 없어요. 영남이겠네요. 그죠? 영남에는 염전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지를 한번 봅시다. 대지라는 뜻이 뭔가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활용하는 땅이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과 호남 남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수도권이 인구도 많고 기업들도 몰려 있으니까 주거용 상업용 건물이 훨씬 많겠죠. 가가 수도권입니다. 가가, 그죠? 공장 용지 보세요. 공장 용지도 수도권이 호남에 비해서 훨씬 많겠죠. 그리고 공장은 나가질 높네요. 영남,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8번은 1번입니다. 3점짜리 문제인데 충분히 요거는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자, 9번 문제 보니까 이건 1월 아니면 8월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기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경 되어 있어요. 몇 월이에요? 1월이죠. 이거 한국질이니까. 바닷길이 열리는 해수욕장, 사람들 해수욕장 가서 놀고 있고 막 반팔을 입고 있어요. 그쵸? 8월이에요. 기억. 1월의 추위에 대비한 전통 가옥시설에 온돌이 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다 알죠. 그쵸? 니은. 8월에는 남고북저형의 기압이 나타난다. 8월에 여름에는 우리 남풍계열의 바람이 분다 그랬죠? 그래서 위도가 낮은 곳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습하고 고온다습한 바람이 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3번 가는 나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이거는 한국지리를 안 배워도 여러분들이 한 17년, 18년 동안 우리나라에 살면은 1월이긴지 8월이긴지 알 수 있죠. 그쵸? 리얼. 나는 가보다 결빙일수가 많다. 무슨 결빙일수가 있어요, 여름에. 답은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1번이고 10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땡땡땡 기자, 태풍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군요. 네, 현재 대형 태풍 땡땡은 제주도 서귀포 동쪽을 지나고 있는데 태풍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양양이요? 강원도 양양이면 동해안 일대 아닙니까? 태풍은 서귀포 동쪽을 지나가고 있대요. 태풍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쵸? 근데 왜 비가 여기 많이 오지? 그 이유는 가가 태풍의 바람바지 역할을 하여 영동지방에 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이렇게 돌면서 바다의 바람, 수증기를 몰고 가는데 여기에 뭐가 위치하고 있나요?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죠. 태백산맥 되겠고 태백산맥에 부딪혀서 이렇게 잘라볼까요? 여기가 바다, 여기가 태백산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어오는 거기 때문에 습한 공기가 산맥을 맞았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습한 공기의 상승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성 강수가 되겠습니다. 기후 파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문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번의 답은 1번이고 11번. 자, 이게 고3 3월에 나왔다.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역시 그래프와 지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프와 지도가 같이 나오면 지도부터 보자. A는요. 잘 다뤄지지 않는 지역인가? 그래서 모르는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B부터 볼게요. B는 이 나무가 쓰러진 모양이에요. 이 나무는 누가 쓰러뜨렸냐면 고양이가 쓰러뜨렸어요. 고양이입니다. 고양시. 고양이의 파주고요. 자, 여기가 파주. 파주 위에 연천입니다. 연천. 고양이가 배고파, 고파,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서울이죠. 서울 위에 고양이가 나무를 쓰러뜨렸어요. 고양이가 나무를 쓰러뜨려서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배고파, 고양, 파주, 고파. 고양이가 고파서 연포탕 먹으러 가자. 연포, 가양. 고양이가 배고파, 연포탕 먹으러 가야지. 억지가 아니라 지금 생각하기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니까. 자, C나 해봅시다. 자, C는 화성이죠. 중요한 지역입니다. 화성. 삼성의 도시. 인구 변화 보세요. 야, 나다는 거에 비슷하니까 가부터 봅시다. 우리 그래프 볼 때 극단적인 값부터 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떡상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2000년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니까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요, 화성입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2000년대 초반에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노무현 정부 때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2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곳 바로 동탄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서울 가는 길에 동탄 IC 지나가는데 이 동탄이 바로 화성의 이쪽이 동탄이거든요. 화성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탄이 삼성반도체 공장들이 엄청나게 들어서면서 동탄 신도시를 만들어내고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증가율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오케이, 가는 화성이 됐다 이거야. 가는 화성. 자, 나다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나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나는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천은 바로 위에 북한이에요. 예전에 선생님이 연천을 간 적이 있거든요. 무슨 대회가 있어서 연천을 갔었는데 진짜 숙소에서 바라보면 철조망이 보이고, 연천에 그 군부대 많잖아. 길 지나가면은 탱크들이 막 지나가요. 연천 군부대란 말, 이런 곳에 사람이 오겠어요? 인구 안 늘어난단 말이야. 자꾸 빠지겠죠. 그래서 다 인구가 빠지고 있는 게 연천이고, 우리 나 얘기를 계속 해보면 나는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하고 있다. 일기 신도시가 바로 위치한 고향입니다. 고향이 일기 신도시 뭔가요? 일산이죠. 일산 들어봤어? 일산 킨텍스. 그게 바로 일기 신도시거든. 90년대 일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향입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도 이 고향의 창릉이라는 지역이 또 3기 신도시로 지정됐는데, 3기 신도시는 또 말이 많죠, 그쵸? 예, 무슨 또 뭐 투기해가지고 할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 한. 자, 그래서 어쨌든 다 찾아냈어요. 나는 고향.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5번으로 나왔는데 여기 오른쪽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요, 통근 현황인데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전철 지하철이 이용한 통근 인구, 여기 봐, 연천에 뭐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는 뭡니까? 아까 고향이라고 그랬잖아. 인접한 서울로 통근하는 비율도 서울에 붙어 있어야지 통근 비율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랑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화성 자체에 일할 것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있고 일할 게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2점짜리 문제인데 굉장히 조금 이 자료 자체가 3학년 처음 모의고사 치는 학생들에게 낯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문제가 3점짜리네요. 가나다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요,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및 군 지역의 인구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요, 1위 도시가 이 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군 지역이 없어요. 수도권이죠.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인구 비율 자체가 수도권이죠. 자, 문제는 이제 충청과 호남인데 보세요. 1위 도시의 비율도 거의 비슷하고요. 2위 도시의 비율도 거의 비슷해요. 이걸로는 구분 못 합니다. 그러면 군 지역을 보세요. 군 지역을 봤을 때 나가 조금 더 군 지역이 많다. 충청도보다 호남이 조금 더 낙후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가 호남, 다가 충청인데 이걸로 못 찾으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밑에 그래프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가는 찾았다 이거야. 저 위에 그래프에서 나다를 못 찾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밑에 그래프를 보는 겁니다. 수도권과 인구 이동이 많다라는 것은 그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에서 인구 이동이 좀 더 많겠죠. 충청권은 수도권이랑 바로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호남은 충청권을 지나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수도권과 상호작용이 더 활발한 지역은 호남일까요? 충청일까요? 충청이죠. 숫자가 여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다가 충청이 되고 나가 호남이 됩니다. 오케이. 자, 1번. 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이죠. 세종시는 충청권에 있고, 2번. 가는 나보다 2위 도시의 인구가 적다. 가의 2위 도시는 어디입니까? 수도권의 2위 도시. 1위 도시가 서울, 2위 도시가 인천이죠. 인천이 300만 정도 됩니다. 나의 2위 도시는 어딘가요? 호남권. 호남권의 1위 도시가 광주죠? 2위 도시가 전주. 전주가 한 60만 정도 넘을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나 나는데 인구가 적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3번. 가는 다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우리 서비스업 중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있네요. 서비스업은 크게
뭐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 서비스업은 크게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고요. 소비자 서비스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생산자에게 글씨는 좀 이해해달라 그랬죠? 생산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을 생산자 서비스업. 그럼 생산자는 뭐야? 기업이 되겠죠. 그러면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이 나타나려면 기업이 많이 있는 대도시이거나 대도시 중에서도 도심 부도심이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겠죠. 소비자 서비스업은 일반 소비자,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인구 따라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대도시가 많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대도시가 많아요. 그런데 도시 내부 구조 중에서 도심과 부도심의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이 나타났다면 소비자 서비스업은 주로 주거 기능이 나타나는 주변 지역에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번 봅시다. 3번이 답이 되고 나는 다보다 인구 2015년 이후 인구 순유입이 많다. 2015년 이후 자료입니다. 이 자료 자체가 순유입은요. 나를 보세요. 자, 나는요. 2015년 이후에 나가는 사람은 46.5만 명인데 46만 5천 명인데 들어오는 사람은 40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순유입이 아니고 순유출이죠. 그쵸? 그러니까 자, 요거를 다를 한번 봅시다. 다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자, 요 자료도 봐야 되겠죠. 그쵸? 다시 할게요. 다시. 깔끔하게 나로 들어오는 사람은 40만, 10만, 50만 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46만, 10만. 그러니까 한 56만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순유출이죠. 다를 봅시다. 다 들어오는 사람은 75만, 13만 더하면 88 대충 나가는 사람은 68, 10, 78 윈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다가 순유입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5번에 다는 가보다 도시의 수가 많다. 아까 다가 충청이라 그랬고 가는 수도권이라 그랬잖아요. 수도권이 도시의 수가 더 많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그림으로 봐도 바로 답이 나오는 솔직히 한국지리 안 해도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는 딱 봐도 대형마트죠? 나는 편의점입니다. 1번 봅시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 하기 전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업체 수 순위 자, 우리 소매업체 하면은 흔히 어떤 것들을 다루나요? 지금 여기 대형마트 나왔고 그 다음에 편의점 나왔어요. 그 다음 또 뭐 있죠? 백화점도 있고 최근에 중요하게 상승하고 있는 무점포 소매업 이렇게 네 가지 들 수 있겠죠. 사업체 수 1등 뭔가요? 사업체 수 제일 많은 건 편의점이다. 그 다음이 온라인 무점포 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개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1, 2등 정도는. 종사자 수 제일 많은 건 뭡니까? 무점포 소매업이죠. 그 다음이 편의점. 밑에는 또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자,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매출액이 2018년 기점으로 바뀌었어요. 1등이 어디죠? 무점포 소매업. 그 전에는 대형마트였거든. 근데 그 이후에 무점포 소매업이 1등으로 치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백화점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1번에 사업체당 종사자 수 이걸 몰라도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마트 점포 1개랑 편의점 점포 1개랑 종사자가 누가 많아요? 편의점은 종사자 이분 한 분이에요 지금. 이것도 이분도 손님이야. 근데 대형마트는 캐셔분들만 해도 훨씬 더 많잖아. 2번 상점 간 평균 거리가 멀다. 숫자가 많을수록 평균 거리가 줄어들고 숫자가 적을수록 평균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렇죠? 대형마트는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한 도시에. 근데 편의점은 우리 집 앞에도 있고 친구 집 앞에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거리가 더 멀다. 3번 1인당 평균 구매액이 많다. 1인당 평균 구매액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서 많이 사세요? 편의점 가서 많이 사세요? 대형마트 가서 많이 사잖아요. 틀렸죠? 1일 평균 영업시간이 길다. 편의점은 24시간부터 운영하자면
대부분, 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의 특성 고르고 있는 거예요. 5번 자가용 승용차 이용 고객의 비율이 높다. 대형마트는 주차장까지 있잖아. 말해 뭐해 진짜. 14번. 야, 오늘 진짜 3월 모의고사에 그래프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나다는 경기, 전남, 충남 중 하나인데요. 인구 증가, 총인구 변화랑 청장년층 및 노년층 인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총인구 변화 그래프 보면 딱 봐도 가는 떡상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인구가 1000만이 넘고 있어요. 어딥니까? 경기도죠. 자, 또 문제가 나왔네요. 다는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가 나를 역전했어요. 남아있는 건 전남과 충남 중에 하나입니다. 충남 지역에 공업들이 발달하고 특히 천안아산 지역에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수도권과 가깝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가 충남이고 나는 전남입니다. 모르겠으면 오른쪽의 그래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인 거는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청장년층 비율 가장 많고요. 자, 나랑 다 중에 우리 나다를 왼쪽 그래프에서 못 찾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노년층이 나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노년층 가장 많은 곳 중 전남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전남은 정말 낙후되어 있어요. 이따가 농업파트 할 때도 또 나올 텐데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가에는 혁신도시가 있다. 혁신도시가 뭐죠?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혁신도시인데 수도권인 경기도에 웬 혁신도시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2번에 나는 전남, 다는 충남이다. 찾았죠. 3번에 2019년 경기는 충남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우리 총부양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총부양비 하기 전에 연령대는 우리가 유소년층,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누나요? 청장년층, 그리고 노년층 이렇게 나누죠. 부양비를 할 때는 부양을 받는 사람과 부양을 하는 사람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부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소년층. 돈 벌 수 있어요? 엄마 나 돈 벌러 갈래. 안 이러잖아. 노년층. 죽을 때까지 뭐 돈 벌다 죽나요? 그러니까 부양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유소년층, 노년층이고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이 부양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총부양비는 부양을 하는 계층인 청장년층분의 유소년층, 부양받아야 되는 노년층 비율이니까 100 이렇게 됩니다. 이뻐요. 분수만 봐도 이렇게 청장년층이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이렇게 엎고 있잖아. 총부양비 이렇게 하면 되고 유소년 부양비면 여기서 노년층을 빼면 되고 노년 부양비면 유소년층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에 오른쪽 그래프로 볼 수 있겠죠. 2019년 경기는 충남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총부양비가 높으려면 선생님 유소년층이 없는데요. 유소년층 생각할 필요가 없지 청장년층 값만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지. 분모인 청장년층 값이 내려가면은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올라가는 거잖아. 반대로 청장년층이 올라가면 전체 값은 내려가는 거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경기도 한번 보세요. 경기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충남보다도 많아요. 많다라는 거는 총부양비는 반대로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죠? 2019년 4번입니다. 경기는 전남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노령화 전남이 더 높아. 안 봐도 뻔해. 근데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유소년층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5번 1970년에서 2019년 충남은 전남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하였다. 아니 역전했다라니까. 됐죠? 15번 또 안되네. 네,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화석에너지 삼형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봅시다. 가는요 포항시래요. 불의 정화. 울산 앞바다에서 소량 생산. 가는 천연가스네요. 천연가스 리퀴드 내추럴 가스 이렇게 해서 천연가스라고 합니다.
자, 나를 볼게요. 나는 탄화 정도에 따른 무연탄, 연탄, 역청탄, 갈탄. 나는 석탄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LNG, 석탄, 그리고 석유. 이 화석연료의 그 특징들은 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기에 선지들로 많이 나오는데 용도나 소비 지역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LNG는 주로 용도가 뭔가요? 가정에서 많이 쓰죠. 도시가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많이 쓰고 도시가스, 가정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인구 많은 곳에 소비 비중이 높겠죠. 아무래도 수도권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석탄의 용도는 주로 뭔가? 석탄. 우리 석탄 어디 쓰죠? 뭐 제철 공업할 때 철 녹이는 데 쓰고 화력 발전하는 데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업이랑 발전하는 데 많이 써요. 그럼 어디 많이 나타나겠어? 충남 같은 데 많이 나타나요. 충남에 화력 발전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업의 도시 경남. 또 제철 공업하는 경북 전남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석유 보세요. 석유는 주로 뭐로 쓰죠? 아버지 차에 넣잖아. 이제 전기차가 또 대세라 나중에 또 바뀌긴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석유를 수송용으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석유화학 공업으로도 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송용 차가 많다라는 것은 결국 인구가 많다라는 거죠. 수도권의 비중이 역시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석유화학 공업이 나타나는 석유화학 공업 3대 울산, 여수, 서산, 울려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LNG는 고생대지층은 뭐예요? 석탄이 나타나죠. LNG는 신생대. 니은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냉동액화 기술. 아까 이거 LNG 리퀴드라고 얘기했잖아. 리퀴드가 액체로 만들다 뭐 이런 뜻으로 갖고 있죠. 가스기 때문에 기체잖아요. 가스는 기체는 이동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체로 만들어준 액화 기술의 발달에 의해 증가한 거는 LNG가 됩니다.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나타. 상용화된 시기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산업혁명 시기부터 주로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던 석탄부터 그리고 석유, 가장 늦게 사용된 LNG 상용화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유, 탄, 천, 원, 신, 수. 유탄화, 1,000원만 줘. 추신수 선수 만나게. 죄송합니다. 유탄 1,000원 신수 꼭 외워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유탄 1,000원 신수. 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16번. 혼자 드립치고 혼자 좋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16번. 울산. 여기 울산 앞바다에 천연가스 많이 나타난다. 이걸 보여준 거고요. 사진은 수도권에 있는 지역의 시기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1997년 객강촌이었네요. 2019년에 여기 신도시인가 봐요. 도시가 되면서 어떻게 변해졌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경지율, 경지라는 건 뭡니까? 농경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가 됐으니까 경지율은 낮게 되겠죠. A 날리고 B 날리고 C 날립니다. 인구 밀도 여기 보세요. 여기 막 흩어져 살았다가 아파트는 빽빽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높아지겠죠. 그렇죠?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 비율도 여기는 1970년대는 여기 농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1차 산업이 높았겠지만은 여기는 비율이 떨어졌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16번만 같아라.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17번. 좋은 문제입니다. 지리에서는요. 이렇게 위치 가지고 지역성을 잡는 문제들이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볼게요. 지도에 있는 A, B, C, D부터 한번 찾아보죠. A는 뭐죠? A는 안동입니다. 안동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안동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찜닭. 또 이렇게 얘기할 거죠. 분명히. 경상북도 도청이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도청 소재지들, 각 도의 도청 소재지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도청 소재지이고, 그 다음에 뭐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죠? 하회마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요. 찜닭도 있어요. 자, B는 포항. 포항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경북에서 인구 1위입니다. 도내 인구 1위. 도내 인구 1위고요. 포항하면 뭐예요? 포스코, 제철. 포스코. 이렇게 좀 중요하겠죠? 포항. 또 이게 톡 튀어나오는데 호미곶 뭐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C. 여기가 뭐죠? C 하기 전에 여기가
대구입니다. 영남 지역의 대표 도시 대구 밑에 창녕. 대구 하면 뭐가 유명한가요? 막창이 유명하잖아요. 막창. 대창, 막창 친구 대창. 그래서 창녕. D.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근데 제2의 도시의 위상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3위 도시가 아주 거의 근접하게 따라붙었어요. 우리나라 인구 3위 도시 인천이죠. 인천과 부산 거의 지금 인구 비슷할 정도로 따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수도권으로만 가려고 해서 그래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2위 도시.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또 뭐 있죠? 해운대. 또 뭐 있죠?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2는 거제네요. 거제 하면은 조선입니다. 배 만드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선택지로 가시죠. 1번 A 대규모 제철소. 제철소는 포항이라고 그랬죠. 2번 국제영화제 부산이고요. 3번 람사르 협약 창녕에 창녕 뭐 있는지 얘기 안 했다. 창녕에 우포늪 있어요. 우포늪은 다 들어봤을걸? 습지 보호하는 협약이니까 람사르 협약. 4번 D 세계문화유산 안동이었죠. 세계문화유산 나타나는 거 이 지역에서 또 지금 나와 있는 영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도 경주죠. 경주. 이 원자력 발전소 입지에 따른 환경 변화. 원자력 발전소 나타나는 곳이 어디 있나요? 정리해 볼까요? 울진에 한울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경주의 월성, 신월성. 그다음에 부산의 고리,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입지. 거제도는 아니죠. 자, 17번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전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안 되거든요.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세계문화유산도 우리나라에 어떤 세계문화유산들이 있는지 체크해 두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2022학년도 수능엔 세계문화유산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나오면 말고요. 자, 18번. 새 제조업의 지역별 출하액을 비교한 것이다. 이 새 제조업은요, 요거를 이렇게 내리면, 기타 운송 장비, 섬유, 자동차 트레일러. 이 셋 중에 하나다. 그래프는 극단적인 값부터 보자 그랬는데, 다는요, 영남이 압도적이고요. 영남 중에서도 경남이 압도적이에요. 가장 압도적일 수 있는 건 바로 이 기타 운송 장비. 기타 운송 장비는 흔히 조선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 자동차 및 트레일러 빼고 기타 운송 장비거든요. 철도도 해당되긴 합니다만 조선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찾아볼게요. 둘 다 영남권이 많아요. 근데 가는요, 대구, 그리고 대구가 아니죠. 이거 울산이죠. 울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나는요, 대구, 경부 이렇게 많네요. 자, 울산 하면 떠오르는 거 울산현대 자동차죠. 울산은 4대 제조업이 모두 다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그럼 나가 뭐예요?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가 되겠죠. 1번 1960년대 공업화를 주도하였다. 가요? 자동차요? 1960년대 주도한 건 뭐예요? 경공업이죠. 자, 2번 다는 조선업입니다.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공업이다. 적환지 지향공업은 대표적으로 뭐 정유, 제철 이런 것들이 적환지 지향공업이 되겠습니다. 3번 나는 가보다 섬유는 자동차보다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뭐가 비싸요? 자동차가 훨씬 비싸죠. 4번 조선은 섬유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배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5번 제조업의 영남권의 출하액은 다나가 수normal 많다. 섬유가 자동차보다 많다고요? 그럴 리가요. 19번. 자, 네 도시 농업 파트네요. 그렇죠? 경기도 나와 있고 경북, 전남, 제주 특징들이 다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극단적인 것부터 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큰 거부터 보겠습니다. 라는요, 경지면적 1등이에요. 우리 경지면적 1등, 깡촌 이대장, 전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는요, 원의 크기가 제일 커요. 농가수 1위, 깡촌 이대장, 경북입니다. 경지면적 1위,
농가수 1위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지면적 1위 전남, 농가수 1위 경북입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가운데 껴있으니까. 가를 보시죠. 경지면적이 가장 작아요. 가장 작죠. 농가수도 인구도 제일 적잖아요. 제주죠. 경기도는 인구 자체가 1200만 명인데 13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해도 인구가 워낙 절대값이 전체 인구가 많으니까 A, B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전남이랑 경북은 A가 높아요. A는 전업농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경기랑 제주는 경업농의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농업을 하면서 또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주는 농업 주로 뭐 지어요? 제주하면 생각나는 거 귤입니다. 귤은 주로 근데 언제 나죠? 겨울에 나요. 그럼 여름에 이 사람들 뭐해? 관광업 해야지. 이런 식으로 경업이 나타나는 곳이 제주가 되겠습니다. 1번 아니고요. 2번 가는 다보다 겸업농가 수가 많다. 농가수가 보면은 겸업농가의 비율은 가가 높지만 전체 농가 인구가 이만큼이나 차지해요. 계산해 보면은 계산하지 않아도 겸업농가 수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가 수의 비율은 2원 3만 가구고 여기 2원 정도면 18만 가구 정도 되는데 6배 차이 나는데 그러면 비율도 6배 이상 돼야 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3번에 나는 라보다 경지 이용률이 높다. 나는 수도권이잖아. 도시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경지 이용률이 더 낮겠죠. 4번에 다 경북은 제주보다 밭면적 비율이 높다. 제주도는요 99.9% 밭입니다. 화산지형이니까. 자 5번 라는 전남은 경기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자 요게 또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쌀은 대부분 이제 서해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쌀 제일 많이 나는 세 지역 요렇게가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충남, 전북, 전남 요 지역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경기도도 쌀이 잘 재배될 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쌀 생산량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지역성을 바탕으로 해서 위치를 찾는 아주 지리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는요, 태안입니다. 태안. A, 태안. 자, 태안 나온 김에 이 충청남도, 여기 충청남도죠. 이렇게. 충청남도 위쪽 지역에 나타나는 5개 지역들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태안은 기업 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모래 언덕인 신두리 해안 사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태안입니다. 태안은 신두리 해안 사구, 기업 도시. 기업 도시 나타나는 지역들 뭐 있나요? 기업 도시는 원주는 태충해영, 원주, 태안 나왔고 태안, 충주, 해남, 영암에서 원주는 태충해영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A 옆에 여기 서산입니다. 서산은 울여서의 서자 석유화공업이 발달한 곳이고 오른쪽에 당진은 포광당의 당입니다. 제철공업. 옆에 아산, 천안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서 태서당 하천 꼭 기억해두세요. 태서당 하천. 아산천안은 형제와 같은 그런 도시면서도 IT 제조업이 발달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도 있고 네, 자동차 제조업도 발달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B로 넘어가겠습니다. B 충주네요. 충주. 충청도의 충자가 바로 이 충주의 충자입니다. 청은 청주의 청자고요. C는 바로 전주가 되겠죠. 전라북도 인구 1위, 도내 인구 1위, 도청, 그다음에 한옥마을 그래서 슬로시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전주입니다. 충주도 빼먹었네요. 충주 아까 원주는 태충해영 할 때 나왔던 충주니까 기업도시 나타나고 있고 요즘에 그 지역자치단체 지자체 중에서 그 홍보 유튜브 구독자 수 1위가 또 충주예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네 그렇다고요. 네 D를 보시죠. D는 어딘가요?
D는 순천이죠. 순천. 순천하면 뭐 또 할라요? 야, 고추장 아니다. 고추장은 순창이고, 순창. 고추장이 유명한 순창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순천은 순천만 습지. 습지가 유명하죠. 습지하면 람사르 협약.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정원박람회. 4월 한 중순? 요때쯤 가면 굉장히 예쁘게 정원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순천입니다. 자, 이제 이 왼쪽에 만화 커트를 한번 볼게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업도시 태안 충주 중에 하나겠네요. 그리고 관광레저형이니까 태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두리 해안사고 나와 있죠. 빼박 태안이네요. 그래서 가는 A가 되고요. 슬로시티로 지정된 슬로시티, 한옥마을 뭐인가요? 전주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도시 나와 있으니까 혁신도시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혁신도시는 이렇게 하면 돼요. 부서진 울진 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 씨. 따라해 보세요. 부서진 울진 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 씨. 뭐 외우는 방법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김대리 씨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부산, 서귀포. 진은 진천음성. 부서진 울진이라 그랬죠. 울산. 진은 진주, 원주, 전주. 부서진 울진 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씨. 근무하는은 빼는 거예요. 네, 김천, 나주, 대구. 이렇게 부서진 울진 원전에 근무하는 김나대씨.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는 뭐 충남혁신도시도 지금 얼마 전에 추가됐고 계속해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더 나타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1년 3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20번까지 풀어봤는데, 이제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작이니까 하나하나씩 사탐은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기출 접해보시고 EBS, 연기교재, 수능특강, 수능완성 접해보면 충분히 1등급 맞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영수에 좀 많이 투자할 수 있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지리 강의는요, 아마 조금 늦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함께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